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업고 들어와요? 여기가 놀이터야! 한성그룹 면접장, 낡은 포대기에 아기를 업은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래진 서류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였죠. 남편이 다쳐서 올 수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바로 그때 40년간 단 한 번도 감정을 보인 적 없는 한도연 회장이 그녀의 얼굴을 보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4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죠. 과연 이 여자의 얼굴에서 한도연 회장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사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그날의 사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최정상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기침소리 하나 내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흠집 하나 없이 광인한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이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져나갔고 로비 한복판에 세워진 대형 화강암 조형물 아래로 면접 대기자들이 한 줄로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림질이 완벽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죠. 이곳 한성그룹에서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건축업계에서는 인생을 통째로 거는 승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숨소리마저 조심스럽던 그 로비에 갑자기 정문 유리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늘한 공간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하나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어요. 낡은 꽃무늬 포대기에 어린 딸을 업고 한 손에는 모서리가 다 해져버린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수빈, 30살. 수수한 면바지에 깃이 눌린 셔츠 차림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달려온 탓인지 이마에 땀방울이 촘촘하게 맺혀 있었고 숨은 턱 밑까지 가쁘게 차올라 있었습니다. 포대기 안에서는 갓 돌이 지난 딸 하은이가 새근새근 잠에 빠져 있었죠. 면접 대기자들의 시선이 동시에 수빈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한껏 찌푸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코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여자 뭐야? 설마 면접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지만 수빈은 그 시선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안내 데스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다급했지만 등에 업힌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상체만큼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이한테만큼은 한없이 조심스러운 거죠. 수빈이 안내 데스크에 다다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함 한마디가 로비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이봐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업고 들어와요? 여기가 동네 놀이터야? 인사팀장이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싸늘한 눈을 번뜩이며 수빈 쪽으로 성큼 다가왔죠. 구두굽이 대리석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면접 대기석 맨 끝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다 옆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심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반드시 빛을 되찾는 법이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질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예언처럼 차가운 로비의 공기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인사팀장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잔뜩 돋아 있었습니다. 인상은 마치 더러운 것을 밟은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한 손으로 수빈의 앞길을 가로막듯 팔을 벌렸어요. 보안 요원들 뭐해요? 이 여자 당장 안 끌어내고. 팀장이 손짓을 하자
로비 양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수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양쪽에서 수빈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수빈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등에 업힌 하은이를 감싸 안았어요.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인 거였죠. 잠깐만요. 서류만 내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수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손은 이미 수빈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수빈이 버둥거리자 가방 지퍼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몇 달을 밤새워 그린 설계 도면들, 꼼꼼하게 정리한 포트폴리오, 그 한 장 한 장에 남편의 간절한 꿈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사정없이 흩어졌어요. 안 돼요. 남편의 꿈이. 수빈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허겁지겁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도면 한 장이 구겨질라 포트폴리오에 먼지가 묻을라 두 손이 정신없이 바닥을 훑쳤습니다. 등에 업힌 하은이가 엄마의 급한 움직임에 잠이 깬 건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지만 수빈은 서류를 줍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종이들 한 장 한 장이 남편의 피와 땀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안쪽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4-5명이 좌우로 도열하듯 서고 그 한가운데를 걷는 사람이 있었죠. 한도현. 한성그룹의 절대 권력, 건축업계에서 냉혈한이라 불리는 65살의 회장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치 얼음을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무표정했고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길을 열었죠. 이 건물 안에서 그의 존재는 곧 법이었으니까요. 도연의 시선이 소란스러운 쪽으로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서류를 줍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밀어내려는 보안 요원들. 도연은 발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무심히 그 광경을 훑쳤어요. 별것 아닌 소동이라 여기며 시선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들었어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인사팀장을 올려다보는 바로 그 순간 수빈의 얼굴이 도연의 시야에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억울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파들파들 떨리는 눈매. 눈물이 그렁그렁한데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눈동자. 꽉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까지.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덩이가 된 것처럼 그 자리에 딱 박혀버렸어요. 수행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숨이 가늘어졌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단 1초 만에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얼굴, 저 눈매, 저 고집스러운 표정. 40년 전 25살의 청년 한도연이 세상을 통째로 줘도 바꿀 수 없었던 유일한 여자, 윤서연. 그 여자의 젊은 시절이 지금 저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류를 줍고 있었어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치솟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숴버리기라도 할 듯 사정없이 요동쳤죠. 그만둬. 낮고 묵직한 목소리 한마디가 로비의 공기를 통째로 눌러버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손이 얼어붙었고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로 쏠렸지만
도연의 눈은 오직 바닥에 쪼그려 앉은 수빈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허둥지둥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팀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수빈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 잠깐 저 여자 얘기라도 들어보지.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그 냉혈한이라 불리는 한도연 회장이 정체 모를 여자의 말을 들어보겠다니. 수행원들조차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따라오게. 도연은 그 한마디만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먼저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르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수행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감히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빈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허겁지겁 가방에 쓸어 담고 비틀거리며 도연의 뒤를 쫓았어요. 등에 업힌 하은이가 엄마의 급한 움직임에 또 한 번 칭얼거렸지만 수빈은 한 손으로 포대기를 토닥이며 필사적으로 도연의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과 수빈, 단둘만이 마주 섰어요. 좁은 공간 안에 도연의 묵직한 침묵과 수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 문 쪽을 바라본 채 단 한 번도 수빈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리벽에 희미하게 비친 그의 표정은 아까 로비에서 본 그 무표정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어딘가 먼 곳을 헤매는 듯 했어요. 33층 한성그룹 회장 전용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육중한 이중 방음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한 발 들여놓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이 공간은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짙은 호두나무색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펜 한 자루조차 어지럽게 놓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정돈된 차갑고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방 안에 깔렸어요. 수빈은 문 앞에 선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방 안에서 낡은 가방을 부여잡고 꽃무늬 포대기를 맨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수빈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이 면적 걱정에 잠 한숨 이루지 못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도연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등을 보인 채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요? 도연이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책상 너머에 서 있는 수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수빈의 이마에서 시작해 눈썹, 눈매, 코, 입술, 턱선까지 천천히 훑어 내려갔어요. 마치 40년 전의 기억과 지금 눈앞의 얼굴을 한 땀 한 땀 대조해보는 사람처럼요.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남편의 포트폴리오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축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어제 현장 정리를 돕다가 낙하물 사고로 다리가 심하게 골절됐어요. 지금 수술을 받고 병상에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수빈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어요. 코끝이 빨개지고 눈시울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자기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인생을 걸고 준비한 한성그룹 면접 기회를 놓치는 게
더 가슴 아프다면서요. 아내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달려왔습니다. 수빈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 올린 가방을 꽉 움켜쥔 수빈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3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도연의 시선이 그 손 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로 옮겨갔죠. 흙먼지가 묻어있는 도면의 모서리, 테이프로 덧붙인 자국, 몇 번이고 수정한 흔적이 역력한 설계안. 한눈에 봐도 부잣집 지원을 받고 작업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한 장 한 장 그려낸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속은 이미 수만 갈래로 뒤엉켜 요동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평생 그래왔듯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빨을 꽉 깨물고 흔들리는 마음 위에 차가운 가면을 덮어 씌웠어요. 일단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으니 그만 나가보게.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수빈이 젖은 눈을 크게 뜨며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하지만 제 남편의 실력은. 내 말이 안 들리나? 결과는 나중에 통보할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란 소리야. 도연은 시선을 책상 위 서리로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빈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한순간이라도 더 저 얼굴을 보고 있으면 4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확답도 없고 온기도 없는 그 무미건조한 대답은 수빈에게 절망보다 더 아픈 거절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수빈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서류들을 주섬주섬 챙기다가 무거운 설계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허리를 숙여 줍다가 등에 엎인 하은이의 무게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수빈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설계도를 주워 가방에 밀어 넣었어요. 낡은 가방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아서 두 손으로 낑낑대며 잡아당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애처로웠어요. 가방을 겨우 닫은 수빈은 비틀거리며 집무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억눌러왔던 흐느낌이 수빈의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빈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점점 멀어졌고 하은이의 칭얼거리는 울음소리도 함께 사라져갔어요.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홀로 남아 수빈이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응시했어요. 책상 위에는 수빈이 미처 챙기지 못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석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어요. 아마도 수빈이 남편을 대신해 급하게 적어온 연락처였겠죠. 도연은 그 메모지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수빈의 눈매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놓쳐버린 여자의 얼굴이 오늘 이 방 안에 서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고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심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버려두면 됩니다. 남이야. 40년 전 일과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수빈의 고집스러운 눈동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나한테 보낸 아이인가? 아니면 그저 닮은 남남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다시는 답을 알 수 없을 거라는 초조함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도연의 손이 천천히 책상 위 메모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가락이 메모지 끝에 닿는 순간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종이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한성그룹 본사 정문을 나선 수빈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남편의 꿈을 품고 뛰어들어갔지만 지금은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것만 같은 기분으로 한 발 한 발을 겨우 내딛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병원까지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빈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있었던 일이 끊임없이 되감기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팔이 잡히던 순간 바닥에 쏟아진 서류들, 인사팀장의 모욕적인 고함 소리, 그리고 33층 회장실에서 들은 그 차가운 한마디. 내 말이 안 들리나? 오늘은 이만 돌아가란 소리야. 오히려 남편 이름에 먹칠을 한 건 아닌지, 괜한 짓을 한 건 아닌지 자책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빈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당신 꿈을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뿐이었으니까요. 수빈은 최대한 괜찮은 표정을 지어본 뒤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 박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사고로 부러진 오른쪽 다리가 견인 장치에 매달려 있었고 무릎부터 발목까지 두꺼운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준혁은 아내를 보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수빈아, 한성그룹은 잘 다녀왔어? 그 웃음이 수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내 걱정을 먼저 하는 이 사람이 수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었어요. 수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남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갈라졌습니다. 수빈은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져 준혁의 손등 위를 적셨어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니야, 수빈아. 나 금방 일어나서 다른 데 알아볼게. 건축회사가 여기 하나뿐이겠어. 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준혁의 눈은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에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어요. 한성그룹은 준혁에게 그냥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걸고 도전한 단 한 번의 기회였고 그 기회가 어제 현장의 낙하물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거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수빈의 낡은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르 부르르. 가방 안에서 울리는 소리에 수빈이 황급히 가방을 뒤졌어요. 화면에 뜬 발신 번호를 보는 순간 수빈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수빈은 멈출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이수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이수빈 씨입니까? 한도연 회장님 지시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박준혁 지원자의 2차 면접을 특별 일정으로 조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하실 예정이니 지원자가 거동이 가능해지는 대로 본사로 연락 주십시오. 수빈은 한 박자 늦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머릿속에서 문장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2차 면접, 특별 일정, 회장님이 직접 거동이 가능해지는 대로. 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한테 면접 기회를 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빈은 꺼진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왜 그래? 어디서 온 전화야? 수빈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수빈은 다리를 매달고 누워있는 남편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여보, 회장님이 직접 당신 면접 보시겠대. 준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수빈의 어깨 너머로 멍한 시선이 허공에 박혔어요. 뭐라고? 회장님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하신대. 당신 거동 가능해지면 연락하래. 여보, 우리 포기 안 해도 돼. 수빈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한 팔로 아내의 등을 감싸 안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진짜야, 수빈아? 진짜로 그렇게 말한 거야? 응, 진짜야.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 여보, 진짜라니까. 준혁은 깁스를 한 다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잊은 채 아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수술비 걱정, 병원비 걱정,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건축가의 꿈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어요. 깜깜한 터널 끝에서 아주 작은 빛 한 줄기가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간절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있던 하은이가 엄마 아빠의 울음소리에 놀랐는지 두 팔을 버둥거리며 까르르르 웃었어요. 그 작은 웃음소리가 어둡기만 했던 병실 안에 스며들며 두 부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면접 전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퇴원한 건 겨우 이틀 전이었어요. 아직 깁스가 풀리지 않은 다리를 질질 끌며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날부터 밤잠을 포기했습니다. 좁은 단칸방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설계 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수정하고 또 수정했어요. 깁스를 한 다리가 욱신거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자세를 바꿨지만 연필을 쥔 손만큼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준혁이 겨우 잠든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수빈은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옆에 누운 하은이의 새근새근한 숨소리를 번갈아 들으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준혁의 인생이 걸린 면접이었으니까요. 수빈은 방 한쪽에 걸어둔 준혁의 양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양복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옷이었어요. 무릎 부분이 번들번들하게 달아 있었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해져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장에서 사온 건데 5년 동안 이 옷 하나로 경조사란 경조사를 다 치렀죠. 수빈은 마치 새 옷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어요. 손바닥으로 어깨 부분을 쓸어주름을 펴고 풀린 실밥은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형광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수빈의 바늘이 천천히 오갔어요. 양복을 다 손본 뒤 수빈은 남편의 서류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방 역시 낡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안감이 비쳐 보였고 지퍼도 한쪽이 뻑뻑해서 열 때마다 낑낑거렸죠. 수빈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남편이 밤새 수정한 설계 도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면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순서가 뒤섞이지 않았는지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어요. 지퍼가 잘 열리는지도 3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해보았습니다. 내일 면접장에서 남편이 서류를 꺼낼 때 지퍼가 안 열리면 안 되니까요. 가방 안주머니를 정리하던 수빈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돌려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이며 속옷이며 살림살이가 뒤섞인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빈은 작은 보라색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빛바랜 비단이었지만 수빈은 그 주머니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듯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주머니를 만지는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수빈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예식장을 잡을 형편이 안 되어서 동네 작은 식당 한쪽을 빌려 초라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이라고 해봐야 10명 남짓이었고 웨딩드레스 대신 수빈은 동대문에서 산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수빈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수빈의 어머니 윤서연이 수빈의 손목을 잡고 식당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의 손은 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갈라진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폭력에 시달려온 윤서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상처가 깊은 골로 패어 있었어요. 한쪽 눈두덩은 오래전 맞아서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입꼬리 옆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 있었죠. 뒷방 구석에서 엄마는 품속을 더듬더니 거친 손으로 수빈의 손바닥 위에 작은 보라색 비단 주머니를 올려놓았어요. 수빈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애미가 못나서 내 결혼식에 금가락지 하나 못 해주는구나. 그래도 이건 꼭 내가 가져가라. 수빈이 주머니 입구를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낡았지만 영롱한 빛을 잃지 않은 라벤더꽃 모양의 자수정 브로치였어요. 보라빛 꽃잎이 섬세하게 세공되어 있었고 가운데 박힌 자수정은 뒷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깊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이런 물건을 난생 처음 보았어요.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온 엄마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서연은 대답 대신 브로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보라빛 자수정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브로치를 바라보던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수빈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건 내 영혼이야, 수빈아. 내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버틴 건 언젠가 내가 가장 소중한 순간에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였다. 서연은 딸의 두 손을 꼭 감싸쥐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엄마의 손이 수빈의 부드러운 손을 감싸는 그 온도가 수빈의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빈아, 넌 이 꽃처럼 어디서든 당당하고 예쁘게 살아야 한다. 엄마처럼 살지 마. 알겠지? 수빈은 엄마가 왜 이 브로치를 목숨처럼 아끼는지 알지 못했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물 속에 담긴 그 깊이를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작은 보랏빛 꽃 안에 엄마의 모든 세월이, 엄마가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엄마의 영혼이 통째로 담겨 있다는 것을요. 5년 전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수빈의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수빈은 비단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도 자수정은 형광등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브로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속으로 빌었어요. 엄마, 이 브로치가 우리 남편 좀 지켜주게 해줘. 우리 가족, 이제 그만 아프고 행복해지게 도와줘.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면접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부적을 넣는 심정이었어요. 내일 남편이 면접장에서 도면을 꺼낼 때 이 브로치가 큰 힘이 되어 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주머니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가방 겉면 지퍼도 꼼꼼히 잠갔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빈은 남편 곁으로 돌아가 조용히 누웠어요. 잠든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 때문에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몸을 비틀어 자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고마웠어요. 내일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기적이 시작될 거야. 아니, 기적을 만들 거야. 수빈은 남편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느덧 며칠째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새벽 달빛이 좁은 단칸방 안으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면접장.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테이블 맞은편 끝에 한도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임원 2명이 배석해 있었지만 사실상 이 자리의 주인은 도연 한 사람뿐이었어요. 도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딴 곳에 가 있었어요. 얼마 전 아기를 업고 뛰어들어왔던 그 여자. 서연을 빼닮은 그 얼굴. 도연이 이 면접을 직접 보겠다고 나선 진짜 이유는 박준혁이라는 건축가의 실력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서연과 무슨 관계인지 그걸 알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면접장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딱, 딱, 딱.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와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면접장 쪽으로 다가왔어요. 면접장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박준혁이었어요. 한쪽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통증을 참느라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로 드러난 두 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러진 다리를 끌고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은 지팡이를 짚으며 한 발 한 발 테이블 앞까지 걸어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른쪽 다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고 절뚝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준혁의 다리 보조기 위에 머물렀어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준혁은 그 시선에 개의치 않은 채 테이블 앞에 도착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준혁입니다.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떨림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턱짓으로 자리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지팡이를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낡은 가방을 열어 설계 도면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도면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졌습니다. 설명해보게. 도연의 짧은 한마디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짓고 싶은 집은 화려한 성이 아닙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면접장 안을 채웠어요. 긴장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바람에 지친 누군가가 돌아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랏빛 꽃향기가 나는 따뜻한 집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면서 건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땀을 흘리며 집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배운 겁니다.
준혁은 도면 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설계의 핵심은 바람길입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섰을 때 문을 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람이 통하도록 구조를 잡았습니다. 비싼 자재를 쓰는 게 아니라 방향과 높이를 계산해서 바람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한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좋은 집에 사는 세상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현장에서 구르며 익힌 실전의 무게와 아내와 딸에게 좋은 집 한 채 지어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의 설계 철학이 40년 전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말과 닮아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만의 집을 짓고 살자. 그때 도연이 꿈꿨던 집도 화려한 성이 아니라 서연과 함께 바람을 맞으며 쉴 수 있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 문득 귓가를 스쳤어요. 진심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반드시 빛을 되찾는 법이지. 로비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던 그 말이 지금 이 면접장 안에서 이상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지막 핵심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혁이 가방 안주머니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어요. 마지막 도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구겨지지 않도록 안주머니에 따로 넣어둔 거였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도면 뭉치를 잡아 빼내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손끝에 뭔가 작은 것이 걸렸습니다. 도면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보라색 비단 주머니가 도면과 함께 딸려 나왔어요. 준혁이 도면을 꺼내며 가방을 기울이는 순간 주머니가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이 굴러나왔어요. 채그랑 적막한 면접장에 맑고도 서글픈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대구르르 구르며 영롱한 빛을 뿌린 것은 라벤더꽃 모양의 자수정 브로치였어요. 보랏빛 꽃잎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깊은 광채를 내뿜으며 또르르 굴러가 도연의 구두코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세계가 통째로 멈춰버렸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어요. 도연의 시선이 구두 끝에 멈춰 선 브로치 위에 박혔습니다. 보랏빛 자수정, 섬세하게 세공된 라벤더꽃 꽃잎. 도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테이블을 돌아 준혁 쪽으로 다가가더니 바닥에 떨어진 브로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협상장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손이 이 작은 보랏빛 꽃 하나 앞에 두고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라벤더꽃 언덕의 질퍽한 흙 속에 빠져 사라진 줄 알았던 자신의 심장. 어머니의 유품이자 서연에게 건네려 했던 청혼의 증표가 지금 이 순간 도연의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경악과 형용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목소리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브로치를 움켜쥔 채 준혁을 돌아보았어요.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네 가방에서 왜 나오나? 당장 말해. 자네 이거 어디서 났어?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배석한 임원들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도연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사를 이끌면서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사람이 지금 온몸을 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당황한 나머지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보조기를 찬 다리가 꼬여 비틀거렸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제 아내의 것입니다. 장모님이 평생 목숨처럼 간직하시던 보물이라며 아내가 행운을 비는 마음으로 제 가방에 넣어둔 모양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장모님이 평생 간직하던 보물. 그 한마디가 도연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도연은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임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40년 동안 죽은 듯 고요했던 도연의 세계에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었어요.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 서연이 이 브로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40년이라는 지옥 같은 세월 동안 이 작은 보랏빛 꽃을 평생 목숨처럼 품으며 간직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걸 자기 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며 물려주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도연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잊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도연은 브로치를 두 손으로 가슴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보랏빛 자수정이 도연의 하얀 셔츠 위에서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정점에 선 냉혈한 회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주저앉은 채 아이처럼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40년 만에 터져나온 그 이름이 면접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임원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고 준혁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40년의 기나긴 겨울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면접장의 차가운 벽을 타고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면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도연이 갑자기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났어요.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셔츠 가슴팍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도연은 브로치를 양복 안주머니에 꾹 눌러 넣으며 준혁에게 다가갔어요. 자네 장모님 지금 어디 계시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령도 질문도 아닌 간청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대한민국 건축업계를 주무르는 한도연 회장이 34 청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묻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였지만 도연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충청도 쪽에 계십니다. 라벤더 밭을 일구시면서 혼자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라벤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연은 준혁이 불러주는 주소를 머릿속에 새기듯 한 글자 한 글자 되뇌더니 몸을 돌려 면접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주위의 시선도 체면도 65년 동안 쌓아올린 냉혈의 가면도 전부 내팽개친 채였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뒤에서 임원들이 소리쳤지만 도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도연은 기사도 부르지 않은 채 직접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손이 떨려서 시동 버튼을 2번이나 헛눌렀습니다. 간신히 시동을 건 도연은 준혁에게 들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어요. 화면에 뜬 예상 소요 시간 3시간 반. 도연은 그걸 확인하자마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양쪽으로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지고 서서히 초록빛 산등성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풍경이 바뀔수록 도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고 시야가 가끔씩 눈물로 흐려져서 와이퍼를 켜듯 손등으로 눈을 훔쳐야 했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 위에 40년 전의 기억이 자꾸만 겹쳐졌어요. 닫혀버린 차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던 25의 자신. 그리고 멀어지는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던 서연의 마지막 뒷모습. 그때도 도연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끌려가는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오늘은 내 발로 가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멀쩡하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커멓게 변하더니 굵은 빗줄기가 앞유리를 사정없이 두드렸어요. 타다닥, 타다닥. 도연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저 빗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왔어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와이퍼 속도를 최대로 올리며 빗줄기 사이로 흐려지는 도로를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빗소리가 귀를 채우는 사이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정반대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따스한 바람, 코끝을 간지럽히는 풀냄새, 그리고 보랏빛 라벤더 꽃이 끝없이 흐드러져 있던 그 언덕의 여름 공기까지. 1986년 25살의 한도연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성그룹 선대 회장의 외아들이라는 무거운 간판은 그때도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간판 아래에는 아직 여물지 않은 사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이 숨어 있었어요. 도연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재벌가 자제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안의 딸들까지.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도연을 그냥 한도연으로 봐준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한성그룹이라는 네 글자를 먼저 보았고 도연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가려진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달랐어요. 처음 만난 건 대학가 근처 작은 미술용품점이었습니다. 도연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건축자재 카탈로그를 찾으러 들어간 그 좁은 가게에서 서연은 물감이 잔뜩 묻은 알치마를 두르고 선반 위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한성그룹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조아리지도 갑자기 친절해지지도 알랑거리지도 않았죠. 아, 네. 카탈로그는 저쪽 선반에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도연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배경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을 만난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 도연은 핑계를 만들어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카탈로그가 필요해서, 연필을 사러, 지우개가 다 떨어져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요. 서연은 그때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한마디 했어요. 또 오셨네요, 도연 씨. 지우개를 얼마나 쓰시길래 매일 사가세요? 도연 씨. 회장님 아들도 도련님도 아닌 그냥 도연 씨. 그 호칭이 도연의 가슴에 따뜻하게 박혔습니다. 둘이 가까워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비싼 레스토랑 대신 서연이 좋아하는 대학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고 고급 승용차 대신 서연과 나란히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 번은 도연이 백화점에서 산 비싼 목걸이 상자를 내밀었는데 서연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도로 밀어냈어요. 도연 씨, 이런 거 말고. 아까 우리 지나온 길에 예쁜 꽃 핀 거 봤죠? 나 그거면 돼요.
그리고는 정말로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 한 송이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어요. 수십억짜리 보석에는 눈길도 안 주면서 길바닥에 핀 꽃 한 송이에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는 이 여자가 도연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했습니다. 보랏빛 라벤더 꽃이 가득 핀 언덕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장소였어요. 주말이면 도연은 수행원들의 눈을 피해 서연과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아 바람에 출렁이는 보랏빛 꽃물결을 바라보며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이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라벤더 꽃을 그리다가 문득 연필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 회장님 아들 말고 그냥 도연 씨로만 살면 안 돼요? 나랑 이렇게 꼭 구경하면서. 말끝을 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도연은 서연의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성벽을 넘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서연과 함께라면 한성그룹 같은 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서연에게 자신의 전부를 건네기로요. 그의 여름 바로 그 언덕에서였어요. 보랏빛 라벤더 꽃이 바람에 출렁이는 언덕 위에서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상자 뚜껑을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서연아, 이거 우리 어머니 유품이야. 서연이 둥근 눈을 깜빡이며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분신처럼 아끼시던 건데 신기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벤더 꽃 모양이야. 상자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영롱한 보라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벤더 꽃을 본떠 만든 자수정 브로치였어요. 꽃잎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세공되어 있었고 가운데 박힌 자수정은 오후 햇살을 받아 깊은 보랏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죠. 도연에게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유품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서연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서연은 단번에 알아챈 거예요. 도연 씨, 이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주면. 어머니도 너처럼 이 꽃을 참 좋아하셨대. 도연이 서연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꽃의 주인이 되어줘.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만의 집을 짓고 살자. 그건 청혼이었습니다. 반지 대신 어머니의 브로치를, 예식장 대신 라벤더 꽃밭을 택한 25 청년의 서툴지만 간절한 청혼이었어요. 서연은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끝으로 서연의 낡은 블라우스 깃에 브로치를 달아주려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동화 같던 풍경 위로 갑자기 검은 비구름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에서 타이어가 자갈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바람에 섞여 올라왔어요. 검은 세단 세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언덕 아래를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대여섯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대 회장 한태주가 보낸 경호원들이었죠. 사내들은 말 한마디 없이 도연에게 다가와 양팔을 잡아챘어요. 도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사내들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도연의 몸이 검은 세단 뒷좌석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지는 와중에 서연이 소리쳤죠. 안 돼요. 도연 씨, 도연 씨. 서연의 손이 다치기 직전에 차문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사내 하나가 서연의 손목을 잡아채며 차에서 떼어 놓았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도연의 손을 빠져나간 자수정 브로치가 허공에서 한 바퀴 돌더니 빗물에 질퍽해진 흙가닥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보랏빛 자수정이 시커먼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히며 빗물에 씻겨가는 꽃잎처럼 빛을 잃어갔어요. 도연은 닫혀버린 차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이마로 유리창이 깨져도 좋다는 듯 온몸을 부딪혔어요. 서연아, 서연아. 하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엔진을 걸더니 서연을 빗속에 남겨둔 채 매정하게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차창 너머로 도연이 본 마지막 장면. 그것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고 싶어도 절대로 잊히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서연이 보였어요. 흰 블라우스가 빗물에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질퍽한 흙바닥 위에 떨어진 브로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어요. 무릎이 까져 피가 번지는 것도 빗물이 눈을 가리는 것도 모른 채 오직 그 작은 보랏빛 조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언덕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도연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유리창에 꽉 눌러붙였어요. 서연의 모습이 빗줄기 사이로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연이 서연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기나긴 겨울이 시작되었죠.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로 끌려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도연은 서재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서연이한테 다시 갈 겁니다. 막으실 거면 저를 한성그룹에서 내쫓으세요. 후계자 자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짝! 매서운 손바닥이 도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확 돌아갔어요. 입술이 터지며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 한태주의 표정에는 동요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아들의 뺨을 때린 손을 천천히 내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계집이 평생 조용히 살길 바란다면 너도 내 자리를 찾아라. 도연이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어요. 거기에는 분노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서려 있었죠. 한 번만 더 그 아이를 찾으려 들면 그때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 전부를 이 땅에서 못 살게 만들겠다. 내 말 알아듣겠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한태주는 한 번도 빈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겠다고 한 건 반드시 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망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풀면 서연은 물론이고 서연의 부모님, 형제들까지 전부 삶이 무너질 거라는 거리요. 도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바닥을 노려보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울부짖음도 항변도 아닌 침묵이었어요. 서연을 지키려면 서연에게 가지 않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죠. 결국 도연은 서연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등 떠밀리듯
영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에도 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혹시라도 서연이 와 있지 않을까? 서연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출국장에는 아버지가 붙여놓은 수행원 2명만이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나날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도연은 매일 밤 서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을 한국으로 붙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이 자신을 원망해서 답장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더 잔인했죠. 도연이 보낸 편지들은 단 한 통도 서연에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영국에서 붙인 편지가 한국에 도착할 때마다 선대 회장의 비서가 그걸 가로챘고 편지들은 아버지의 서재 책상 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불태워졌습니다. 몇 년 뒤 한국에 돌아온 도연을 기다리고 있던 건 서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정해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상대는 재벌가의 딸이었죠. 화려한 호텔 예식장에 턱시도를 입은 도연의 표정은 시체처럼 굳어 있었어요. 눈에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곁에 선 신부는 면사포 아래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가 원한 건 한성그룹 안주인이라는 왕관이었지 도연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신랑 신부 인사.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도연의 귀에는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도연 씨, 회장님 아들 말고 그냥 도연 씨로만 살면 안 돼요? 도연은 아버지에게 복수하듯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넘어서는 권력을 가져야만 서연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잠을 줄이고 감정을 지우고 오직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경영 일선에 나서서 사람을 풀었을 때 서연의 흔적은 이미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뒤였어요. 고향 집은 사라져 있었고 가족들도 어디론가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해도 사설 탐정을 붙여도 서연의 행방은 끝내 찾을 수 없었죠. 서연아, 나를 원망하며 떠난 거니? 아니면 나처럼 너도 어딘가에 갇혀 울고 있는 거니?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마다 도연의 가슴에는 두꺼운 얼음벽이 한 겹씩 쌓여갔어요. 경쟁사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한성그룹을 대한민국 건축업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았을 때 사람들은 도연을 냉혈한이라 불렀어요. 정략 결혼은 결국 파경을 맞았습니다. 아이도 없었죠. 도연은 오직 회사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자신을 가두고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정작 도연은 해마다 보랏빛 꽃이 피는 계절이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전하지 못한 브로치, 빗속에서 놓쳐버린 손, 그리고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던 서연의 마지막 모습. 어깨의 정점에 선 남자의 속은 40년째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입니다. 도연은 회상에서 빠져나왔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앞유리를 훑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졌다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고 국도를 타고 다시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포장이 끝난 길 위로 흙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나기가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차속도를 줄이며 창밖을 보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연의 발치에 보랏빛 라벤더 꽃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끝없는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보랏빛 물결이 출렁이며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40년 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영원을 약속했던 그 언덕의 꽃들과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도연은 차문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 이 꽃을 심은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외딴 시골에서 혼자서 이 꽃을 가꿔온 거예요. 그 사실이 도연의 가슴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라벤더밭 사이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흙먼지가 고급 구두를 덮쳤고 양쪽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가 값비싼 양복 소매를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느끼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하나, 꽃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한 여인의 실루엣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있는 노년의 여인이 보였어요. 도연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마디가 굵어져 나무 뿌리 같아진 거친 손이 보였어요. 그리고 밀짚 모자 아래로 드러난 깊은 주름. 40년 전 단단하고 고든 자세로 스케치북 위에 꽃을 그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그녀의 몸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어깨 너머로 낮은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람에 실려 겨우 들릴 만한 작은 멜로디. 그건 40년 전 서연이 도연의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은 차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떼면 될 거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서연아. 호미질을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윤서연.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콧노래가 끊겼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밀짚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 세월이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그 맑고 강단 있던 눈매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서연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원망하며 가슴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어요. 서연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호미에서 힘이 빠져 호미가 흙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도연 씨. 40년 만에 나온 그 호칭이 라벤더밭 위를 지나는 바람에 실려 도연의 귀에 닿았어요. 도연 씨. 회장님 아들도 도련님도 아닌 그냥 도연 씨. 40년 전에도 그렇게 불러주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이 세상 단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자수정 브로치를 꺼냈어요. 햇살을 받은 보랏빛 꽃잎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그 브로치를 서연이 볼 수 있도록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급 양복 바지에 무릎이 축축한 흙바닥에 닿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0년치 회한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널 찾지도 못하고 나만 이렇게 잘 살아서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도연은 서연의 흙 묻은 손을 붙잡았어요. 나무뿌리처럼 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져 있는 그 손. 40년 전에는 연필을 잡고 섬세하게 꽃을 그리던 가늘고 고운 손이었는데 세월이 그 손 위에 얼마나 잔인한 자국을 남겼는지 느껴지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이마를 갖다 대고 아이처럼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을 붙잡은 채 통곡하는 이 늙은 남자가 정말로 40년 전 그 사람이 맞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아래에 남아있는 익숙한 이목구비. 서연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도연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도연의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갈 때 서연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시작된 울음이 금세 어깨를 들썩이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놓쳤던 두 사람의 손이 이제야 보랏빛 라벤더꽃 사이에서 단단히 맞아폈어요. 65의 두 노인이 흙바닥 위에 나란히 주저앉아 서로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기나긴 겨울을 지나온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라벤더밭 가득 울려 퍼졌어요. 바람이 보랏빛 꽃잎을 흔들었고 꽃잎 사이로 스며든 울음소리는 이 외딴 시골 마을의 하늘 끝까지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서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도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요, 도연 씨. 서연이 도연을 데려간 곳은 라벤더밭 한쪽 끝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로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고 벽에는 금이 가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신문지로 덕지덕지 막아 놓은 자국이 보였어요. 마루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툇마루에 낡은 나무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은 산더미 같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달싹거리다 다무는 시간이 반복되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자수정 브로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보랏빛 꽃잎이 오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아, 이거 너가 딸한테 준 거 맞지? 서연의 시선이 브로치 위에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오늘 면접 보러 온 그 친구 가방에서 이게 떨어지더라. 바닥에 굴러서 내 구두 앞에 딱 멈추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마른 침을 삼키고 간신히 이어나갔습니다. 나 그 순간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서연은 탁자 위의 브로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자신이 딸에게 건넨 마지막 분신이 40년 전 이걸 자신에게 주려 했던 바로 그 남자의 손에 들려 돌아온 거였습니다. 침묵을 깬 건 다시 도연이었어요. 서연아,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너를 찾으려고 사람을 풀었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더라. 향집도 헐려 있었고 가족들도 전부 사라진 뒤였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서연은 탁자 위에 찻잔을 감싼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아래에 40년치 눈물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도연 씨 아버님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도연 씨가 끌려간 그날 밤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 앞길 막는 독초라고.
내가 조용히 사라져야 당신이 한성그룹 후계자로 온전히 살 수 있다고 했죠.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이 이야기를 수천 번 되새기게 만들었고 그 덕분인지 이제는 담담하게 꺼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가난한 25이 한성그룹한테 어떻게 맞서요? 그저 무서워서 당신 앞길 막을까봐 도망치듯 떠난 거예요. 사라지는 게 당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으니까. 도연은 탁자 위에 올려놓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자신의 화려한 성공이 업계의 정점에 오른 빛나는 40년이 서연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차마 듣기 두려운데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탁자 위 브로치에 고정한 채 이야기를 이었어요. 도망치듯이 시골 친척집에 내려가 보니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고 뭐고 전부 날아간 뒤더라고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때 마침 돈 좀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하고 살기 시작했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게 내 팔자련이 했어요. 담담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의 깊이를 도연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아내로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돈으로 산 물건처럼 대했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밥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었고 도박에서 돈을 잃고 오면 화풀이를 했죠. 수빈이를 가졌을 때도 모진 손길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맞으면서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도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어요. 서연이 겪은 40년은 도연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탁자 위의 브로치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어요. 보랏빛 꽃잎 위로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돈 없다고 집안을 다 뒤질 때도 이건 끝까지 안 내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맞으면서도 이것만은 품 안에 숨겼어요. 이걸 뺏기면 나는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있는 한 나는 아직 내가 사랑했던 그 시절의 내가 맞다고. 그렇게 버틴 거예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줄줄 흘러내렸어요. 닦지도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어디선가 들었던 말 한마디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진심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반드시 빛을 되찾는 법이지. 로비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던 그 말이 지금 이 허름한 오두막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가 되어 도연의 가슴을 때렸어요. 서연은 40년 동안 맞으면서도 짓밟히면서도 이 작은 보랏빛 브로치 하나를 품에 숨기며 자신의 진심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도 빛을 잃지 않은 자수정처럼요. 10년 전에 그 사람이 술병으로 죽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브로치를 꺼내서 닦을 수 있었죠. 서연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어요. 수빈이 시집갈 때 쥐어주면서 그랬어요. 이건 엄마 영혼이니까 꼭 내가 가져가라고.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미움도 아닌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도연 씨, 당신을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고, 왜 나를 버린 거냐고 밤마다 울면서 원망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이 보랏빛 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도연 씨는 좋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러면 됐다고. 그래, 그 사람만 행복하면 됐다고. 그렇게 버텼어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서연의 거칠고 갈라진 두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나무뿌리 같은 그 손 위로 도연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내가 더 빨리 힘을 키웠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아버지한테서 벗어났어야 했는데, 그동안 당신이 그 지옥에서 나 때문에.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서연의 손을 쥔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어요. 서연은 그런 도연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도연 씨.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나는 알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짐승 같은 기억들 다 잊어버려. 당신 딸 수빈이도 당신도 이제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40년 전에 못 지켜준 거 남은 세월 동안 다 갚을게. 이건 약속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말을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앞에서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두막 밖으로 늦은 오후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보랏빛 라벤더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렸습니다. 40년의 모진 세월이 그 바람에 실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뒤 한성그룹 회장 집무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33층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집무실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대신 찻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집무실을 찾은 준혁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온 준혁의 모습을 보며 도연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깁스가 풀리고 보조기도 떼고 두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온 사위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새삼 놀라웠어요. 준혁 씨, 정말 고맙네. 도연의 목소리에는 한성그룹 회장의 위엄 대신 한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수빈이와 자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기에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반쪽을 비로소 다시 만날 수 있었네. 두 사람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1등 공신이야. 준혁은 도연의 두 손에 감싸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굳은 살이 박힌 자신의 거친 손을 대한민국 건축계의 거물이 이렇게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이 메어왔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제 아내와 장모님의 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요즘 얼마나 웃으시는지. 저희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웃음이에요. 도연은 준혁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40년 전 자신이 갖지 못했던 것을 이 부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요. 다리가 부러져도 면접장에 선 그 뚝심. 아내가 아기를 업고 회장실까지 쳐들어간 그 간절함. 그 두 사람의 용기가 없었다면 도연은 평생 서연을 만나지 못한 채 늙어갔을 겁니다. 도연은 이제 준혁을 한성그룹의 가족이자 든든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청년의 재능과 진심이라면 함께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서연의 라벤더밭 근처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크고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좋아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작지만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고르게 드는 단단한 집을 지었어요. 준혁이 면접장에서 말했던 그 설계 철학 그대로였습니다. 비바람에 지친 누군가가 돌아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집. 준혁이 직접 도면을 그렸고 도연이 자재를 댔어요. 사위와 장인이 아닌 같은 꿈을 꾸는 두 건축가로서 머리를 맞대고 집을 올렸습니다. 집이 완성된 날 서연은 새집 마루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자신이 40년 동안 가꿔온 보랏빛 라벤더 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부엌은 서연의 키에 맞게 낮추어져 있었고 방바닥에는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서연을 괴롭히던 지독한 가난과 폭력의 기억은 이 단단한 벽과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서연이 사양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움츠리며 살아온 사람의 버릇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 이건 내 40년치 마음이야. 당신은 그저 이 예쁜 집에서 하은이 크는 거 보면서 웃기만 해. 이제 내가 당신의 가장 튼튼한 지붕이 되어줄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입가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보랏빛 라벤더 꽃이 절정으로 피어오른 날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40년 전 그날처럼 라벤더 꽃이 가득 핀 언덕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보랏빛 꽃잎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두 사람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자수정 브로치를 꺼냈어요. 40년 전 라벤더꽃 언덕의 진흙 속에 빠졌다가 서연의 품에서 35년을 보내고 수빈의 가방을 거쳐 면접장 대리석 바닥을 굴러 도연의 구두 앞에 멈춰 섰던 그 브로치.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작은 보랏빛 꽃은 도연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40년 전에 못다 한 말이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5의 노인이 25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제야 한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고운 새 옷깃에 브로치를 달아주었어요. 40년 전에는 끝내 달아주지 못했던 그 브로치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꽃잎 모양의 핀이 옷깃에 꽂히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사랑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서연은 옷깃에 달린 브로치를 내려다보았어요. 보랏빛 자수정이 오후 햇살을 받아 깊은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진흙에 파묻혔던 이 작은 꽃이 40년의 겨울을 견디고 다시 피어난 거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입술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 씨, 나도요. 나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때 언덕 아래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보면 좋아서 웃네. 수빈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아는 준혁과 나란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언덕 위에 도연을 발견하고 두 팔을 벌리며 까르르르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도연은 서연을 곁에 두고 언덕을 올라오는 수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비록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서연이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 피눈물로 지켜낸 이 아이는 이제 도연에게도 세상 무엇보다 귀한 딸이었습니다. 수빈의 강단 있는 눈매가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회장실까지 쳐들어왔던 그 용감한 모습이 서연의 젊은 시절과 겹쳐질 때마다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빈이 하은이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두 팔로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 안에서 까르르 웃으며 도연의 볼을 작은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도연은 하은이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아무런 힘도 가면도 필요 없는 할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40년의 한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가족이라는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날 이후 수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기를 업고 면접장에 쳐들어갔던 그날, 수빈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여자였어요. 보안요원에게 양팔이 잡히고 인사팀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서류를 주워 담아야 했죠. 그때 수빈이 가진 건 낡은 포대기와 모서리가 다해진 가방, 그리고 남편의 꿈이 적힌 종이장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빈의 곁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면접장에 선 준혁은 한성그룹 신인 건축가로 정식 합류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회장실까지 쳐들어온 아내의 용기가 부러진 다리를 끌고 면접장에 선 남편의 뚝심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더 이상 좁은 단칸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도 해결되었고 하은이에게 분유를 먹일 돈을 걱정하며 울던 밤도 사라졌어요. 물론 수빈과 준혁은 도연의 도움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서겠다는 각오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한성그룹에서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현장 출신답게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고 직접 건축 현장을 뛰어다니며 자신이 설계한 도면이 실제로 집이 되어 올라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돈도 집도 아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허름한 오두막에서 혼자 라벤더밭을 일구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어요. 도연이 지어준 따뜻한 새집에서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마루에 앉아 라벤더밭을 내려다보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한쪽 눈두덩이 내려앉고 입꼬리 옆에 흉터가 남아있는 엄마의 얼굴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위에 떠오른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어요. 수빈이 하은이를 데리고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서연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를 안아 올리고 뺨을 비비고 까르르 웃는 손녀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며 연신 웃었어요. 수빈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마의 웃음이 이제 매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빈이 엄마 집에 들렀다가 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라벤더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도연과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꽃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도연의 주름진 손 위에 가만히 올려져 있었고 도연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등이 저렇게 편안해 보인 적이 수빈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생을 주먹에 움츠리고
눈치를 살피며 등을 구부리고 살아왔던 엄마의 어깨가 지금은 바람결에 흔들리는 라벤더 꽃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그때 서연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어요. 수빈아, 뭐해? 이리 와서 앉아. 수빈은 울음을 꾹 참으며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이 다른 쪽에서 수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흐른 온기는 어떤 혈연보다 깊고 단단한 것이었어요. 도연은 수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그날 아기를 업고 면접장에 뛰어들어오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서연이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내 엄마가 40년 동안 품 안에 숨기며 지켜낸 그 브로치가 내 손을 거쳐 내 발끝으로 굴러오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영영 잃은 채로 죽었을 거다.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고맙다, 수빈아.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고맙다. 수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맞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거칠고 강단 있는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되어 딸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다시 라벤더 꽃이 피어오르는 여름이 왔어요. 하은이는 어느새 제법 또박또박 걸어다닐 만큼 자랐고 할배, 할매 하고 부르며 도연과 서연의 품에 달려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한성그룹에서 첫 독립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소외 지역의 공공 임대주택 설계였습니다. 비싼 자재 대신 바람길을 계산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준혁의 철학이 그대로 담긴 프로젝트였죠. 도연은 그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준혁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붙인 5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라벤더꽃 마을. 도연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33층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연을 그리워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 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건 빌딩뿐이었고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창 너머 어딘가에 서연이 웃고 있고 수빈이 하은이를 안고 있고 준혁이 따뜻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가을 라벤더 꽃이 지고 단풍이 물드는 계절에 도연은 서연의 집 마루에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수빈과 준혁, 하은이, 그리고 도연과 서연. 5 식구가 둥그렇게 둘러앉아 서연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화려한 호텔 만찬도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도 아닌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도연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입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65년을 살면서 세계 각국의 산해진미를 먹어보았지만 이 한 그릇만큼 가슴이 뜨거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직접 끓여준 밥이었으니까요. 맛있다, 서연아.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뭘 별것도 아닌 거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숟가락을 휘두르며 찌개 국물을 얼굴에 묻히자 5 식구 모두가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루 밖으로 퍼져나가 단풍 든 라벤더밭 위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라벤더밭 너머로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40년 전 그날처럼 나란히 언덕에 올라 꽃밭을 내려다보았어요. 꽃은 이미 져서 줄기만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보랏빛 물결이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든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서연이 옷깃에 달린 자수정 브로치를 손끝으로 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도연 씨, 이 꽃이 40년 동안 나를 살렸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 알겠어요. 꽃을 보면서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에는 놓쳐버렸던, 그래서 40년 동안 잡고 싶었던 그 손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날 면접장에서 한도연 회장이 수빈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40년 전 빗속에서 놓쳐버린 사랑이 4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딸의 얼굴로, 브로치로,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재회로 되돌아온 거였습니다. 언덕 위에 5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도연과 서연, 수빈과 준혁, 그리고 품에 안긴 하은이. 5 식구의 웃음소리가 빈 라벤더밭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멈춰버렸던 운명의 시계가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리키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줄기만 남은 라벤더밭 사이를 지나온 바람이 두 노인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어요. 마치 40년이라는 기나긴 겨울을 견뎌낸 두 사람에게 이 세상이 보내는 축복처럼요. 진심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반드시 빛을 되찾는 법입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도 빛을 잃지 않았던 보랏빛 자수정처럼 40년의 세월도 끝내 꺾지 못한 두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 라벤더 꽃밭에서 다시 만개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그 용기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아기를 업고 면접장에 뛰어든 수빈의 용기가 부러진 다리를 끌고 면접장에 선 준혁의 뚝심이 40년 동안 브로치를 품에 숨기며 버텨낸 서연의 인내가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랑을 되찾은 도연의 눈물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꽃 한 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